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면 일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 국가로서의 일본 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다. 일본주의, 공소장 단독주의, 공소장 한장주의, 공소장 단일주의, 공소장 유일주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소장 일본주의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기재와 관련해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이라는 게 선입견이죠. 법원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형사상 규칙 1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내용을 공유해서 제가 쓴 신형사소송법 346페이지부터입니다. 내용을 공유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당사자주의의 소송 구조 하에서는 인정된다. 집권주의 하에서 독일의 집권주의 하에서는 수사 기록과 어, 공소장이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판사가 기록을 다 보고 들어오면 예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 구조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당사자의 소송 활동을 통해서 실적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예단 배제를 위한 것이다. 공판 중심주의를 위한 것이다. 유효수집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공판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내용을 한다. 이론적 근거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는 형소용 규칙 118조 2항에 첨부하거나 인용을 하는 것이 금지하도록 말씀했죠. 일본주의는 공수정 기준과 관련해서 예단에 생기게 할수 서류를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첨부는 뭐냐? 뭘 첨부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법원에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통상 공소장은 서류만 제출을 하는데 과연 저런 것이 무엇이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통상 증거물 같은 것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써 있지만 제가 공소를 수십 년간 제기해봤지만 저렇게 이상한 내용을 첨부해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자체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론상으로는 예단에 생겨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사법 규칙에는 공소장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선임서, 보조인, 그다음에 특별 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해야 된다라고 118조 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별지도 공소사실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도 당연히 간인해서 찍으면 공소장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고 첨부가 금지되고 인용이 금지된다. 뭘 이용하면 안 되느냐? 인용을 논문을 이용한다거나 인용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조죄라든가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송부된 그 문서
이러한 내용이 있은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는 당연히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재할 수 있겠죠. 그럼 어? 어, 법에 규정된 이런 내용을 빼고 나머지를 여사 기재라고 하는데 예단을 줄 수 있는 기재와 없는 기재가 있다. 이건 뭐 판사에게 예단을 안 주는 그런 기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단을 줄 수 있는 기재는 기재 않는 허용되지 않겠죠. 그럼 어떤 게 되냐? 전과라는 것이 통상 공소사실을 기재례를 쓰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언제 어디에서 일시장소에서 이런 몇 년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전과 몇 범이고 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회사원이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뭐 어떠한 회사의 대표이사다.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렇게 쓰는데 먼저 모두 사실에 정과를 쓰면 동종정과를 쓰는 건 되느냐? 통상 상습성이라든가 누범 정과는 상습성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종적과 그러니까 사기죄로 기소하는데 도로통법 위반 적과가 있다. 이런 것은 불필요하겠죠.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쓰면은 판사가 삭제해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빼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주 뭐 전과 20범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 전부 다 써야 된다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판례는 피고인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상습범 누범은 당연히 기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고인이 아주 뭐 성격이 악행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뭐 하는데 이 범행 갈취를 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재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라고 공갈한 경우에는 조금 성격을 살짝 기재해 주는 건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데 이게 공소장에 밀접 불가분하거나 공소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허용되고 영아 살해죄라든가 존속 유기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도저히 불륜으로 인해서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을 경우에 생기는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동기를 기재해야 되고 영아 유기죄도 직계 존속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런 내용 동기를 기재하고 또 동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 영아 살해죄 유기죄는 검사들 가르치는 법무연수원 교재에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방화, 살인, 상해와 같이 동기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기를 좀 상세히 써줘서 살인에 이르게 된 동기를 기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해 사건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시장소에서 칼로 수에 찔러 살해하여 그를 사망에 살해하였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쓰면 왜 살해를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공소사실 쓸 때는 모두 사실 썼죠.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행위 이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서양에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급기야 누구를 살해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이 현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집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고 그대로 간 다음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하였다. 뭐 그렇게 소 사실을 쓴 점도 있습니다. 화재를 방화죄도 마찬가지죠. 실화죄 말고 고의로 인한 방화죄 되면은 불을 질러서 보험금을 타겠다든가 누구를 살해하고자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동기를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도죄나 뭐 사기 절도죄의 경우에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유흥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런 것도 살짝 조금씩 써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여죄 다른 여죄를 기재하는 것은 뭐 삭제를 명하면 좋겠죠. 삭제를 명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삭제를 명하면 성명권을 행사해서 삭제를 판사가 지워라 못 주겠다. 저는 공소기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글쎄 뭐 정말 뜻도 없는 여죄를 기재하는 그런 검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명권 행사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소송법 327조에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 판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렇게 있으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이다.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은 공소기각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검사가 삭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악성적이나 경력이라든가 이 국가보안법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가 책 한 권입니다.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어서 보내고 또 판사가 연락을 하면 그 파일을 보내줘서 사경도 USB에 넣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보냈고 요즘에는 연락을 하면 파일을 주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이 요새 많지는 않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력, 성향, 활동 뭐 이런 것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다 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게 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또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판례도 위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소 일본주의는 적용 범위를 보면 공소 제기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판 절차, 갱신 후의 절차, 파기환송 또는 파기돼서 상급심에서 파기돼서 내려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소심에도 기록이 그대로 가니까 성질상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약식의 경우에는 약식을 할 때는 서면 심리로 하는 것이니까 그 약식 할 때는 증거 서류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즉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결 심판의 경우에도 기록과 증거물을 한꺼번에 법원에 보내버리기 때문에 약식과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다. 삭제해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인 거 무효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되죠.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언파이어로서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성명권을 행사해서 이거 공소장을 정리해 오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판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이제 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 요게 있는데 또 다른 판결도 있고 해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원칙적으로 변경된 건 아니니까 이 입장이 맞긴 한데 읽어보면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실체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심신 형성이 된 단계에서 이제 와서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의 임에 비춰볼 때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그렇죠. 여태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심리 다 끝나서 변론 종결하기 직전이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저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는데 읽어보니까 공소장 자체가 잘못됐네요 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다투는 소설도 있습니다. 전원합체판결 소설과 단소설도 있는데 단소설은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전원합체 판결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면 공소 일본주의 유배된 것이다. 뭐 그런 판결도 있는데 전원합체 판결에서 유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 심증 형성 단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절차를 다툴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명권 행사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자가 치유되느냐, 예단 배제 염려가 없는 사실의 기재는 공소일본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예단을 생기할 염려가 있어서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형성을 미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치유가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이게 아마 뭐 제가 다 명확하게 세워보지 않았지만 이게 다 수설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이게 학자들은 조금 여기에 더 많은데 재판해 보면 성명권 행사에서 그거를 삭제하라고 하면 되지. 이런 절차까지 가는 일이 있을까?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대법원은 요 판결에 의하거나 보면 하자가 치유된다. 다툴 수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학자들은 다수설은 치유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치유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공판 기일 전에 증거 조사, 공판 기일 전 증거 제출 이런 것들이 이 판사가 공판 기일 전에 이미 증거 조사와 증거 제출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절차에 비춰보면 판사가 기록을 읽게 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게 견해가 막 나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거는 증거 조사하고 증거 제출을 명하고 있는 것이지 증거 제출을 명하고 있는 것이 상관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학생들 간의 견해가 나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게 공판결정 증거조사와 공판결정 제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적용법조를 한번 읽어보면 273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74조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보석의 경우에도 제1공판기일 전에 기소됐다.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을 하고 기소가 돼버리면 보석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하고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일하죠. 그리고 제1공판기일 전에 오면은 구속 기록을 봐야 되는데 공소 일본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수서법원과 보석심사법원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원이 보석제도를 그렇게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형소법 다른 교과서를 보고 조금 요약해 온 것을 다시 공유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 제기를 할 때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제출해야 하고 공소장에는 부분, 공판하는 경우는 몇 부, 구약 시간은 몇 부, 첨부해서 공소장에는 이렇게 씁니다. 성명,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이 특정이란 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기재는 일시, 장소, 방법, 타임플레이스 매너를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개의 범죄 사실의 법조를 예비적 태길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할 때는 가끔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규정은 공소장에는 이런 규정된 외에 예단이 선입견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이고 규칙 형소법 규칙 118조 제2항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법에 넣지 않고 대부분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존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보존인 신고서를, 공소 제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등본을, 구속되거나 구속 석방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기업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서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석방된 경우에는 석방된 서류도 붙여서 법원에 보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공소장 단독주의, 한장주의, 단일주의, 유일주의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근거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의한 것이다.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예단을 법원의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예단을 배제하기 심증의 유지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죠. 예단을 배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가 근거가 되고 증거능력에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위협수집 증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일본주의 아까 말씀드린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고 내용은 첨부와 인용을 금지해야 된다. 문서를 수단으로 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에도 조금 인용 안 할 수는 없겠죠. 전문적인 것이고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삭제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습범은 당연히 형법 35조의 특허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집행유예 결정이니까 기재해야 될 것이고 판례는 전과 기재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과 이외의 악성적, 경력, 소행의 기재는 구속요건이 되었거나 밀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국가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살인, 방화, 상해 같은 경우는 동기범죄다.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는 동기 원인이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를 기재한다.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 말씀드렸고요. 통상 융빌과 생활비를 빼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말을 살짝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드라이하게 써라. 콩글리시지만 드라이하게 써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쓰고 쓸데없는 건 빼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여죄 기재는 삭제를 명하면 좋하지 않겠는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되면 아까 말씀드린 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하자의 치유는 허용설 보로설이 있는데 재판은 하자를 좀 치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삭제를 성명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공소 일본주의의 예외는 약식 직결심판.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유예 동의 동시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직결심판법에는 경찰서장이 심판 청구와 동시에 서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증거 개시 문제는 이제 논란이 있다. 말씀드렸고 고소를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고소를 하는 것도 빨리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집행유예 선고할 때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즉시 결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법원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람 등사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증거 개시 공소 제기 이후에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소송은 계속되어 있지만 이 기록이 검찰청의 공판검사실에 있거나 공판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장이 법원으로 갔다 하더라도 소송 기록은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주세요. 법원에 가서 신고하세요. 법원에 가면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이 기록 복사가 잘 안 됩니다. 변호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기록을 좀 봐야지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데 기록을 복사하기 전에 막 결정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 법에 써 있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등사. 그래서 형사법 개정될 때 이런 규정이 들어갔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공소시효 인정 양형이 수준된 다음 서류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은 일이 밀려서 빨리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소송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법을 제한한 때에는 이런 것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면 빨리빨리 안 해주기 때문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공판 준비에 필요도를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번영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 제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새로운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 일본주의에 있어서 쟁점으로 되는 사건을 했고 공판을 들어가면 공판 검사는 공소장만 들고 앉아 있습니다. 공판 카드 한 장 달랑 들고 있고 피고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서류에 의한 증거를 부동의하면 이제 검사가 그 증인 신청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해서 공판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강의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